구찌에, 샤넬에, 루이비통에 또 뭐 있습니까? 이름만 들으면 뭐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급 명품들이 즐비해 있는 가게. 북한 평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한 결과 싱가포르가 금지된 사치품을 북한에 몰래 유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입구 신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고급 손목시계를 포함해서 양주, 명품 백, 명품 옷들. 마치 인천공항 국제면세점을 보는 듯한 이 모습은 평양 내에 있는 두 상점의 은밀한 거래 현장을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외신에 의해서 공개된 북한 내의 북새상점과 보통강 류경상점, 평양에서 아주 갑부들, 고위층들만 달러 뭉치를 들고 와서 이런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정성희 위원님, 이거 유엔 안보리 제재로 구찌, 샤넬 이런 사치품들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고 다 막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몰래 반입한 겁니까? 싱가포르의 한 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비자금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랑 오래 거래해온 싱가포르의 한 업체가 이렇게 몰래 평양에 두 군데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코스는 지금까지도 다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평양의 일반적인 관광객 코스에서는 빠져 있고 대로변에서 벗어나 있어서 뒷골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걸렸군요, 그러니까 동아일보한테. 아는 사람만 알고 찾아가서 지갑을 여는 그야말로 VIP 고객을 위한 그런 건데, 야마하도 뭐 명품 악기 중에서 명품이에요. 야마하 밴드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치 자체도 그 고급 공항에 어떤 그런 것처럼 배치를 해놓고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걸로 봐서 이 싱가포르 업체가 오랫동안 유엔의 그 무역 제재를 피해서 이런 걸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단동에 있는 홍상그룹이, 중국의 홍상그룹이 중국에서 그 전략 물자를 갖다 몰래 보내다가 이제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전략 물자는 아니고 사치품인데요. 이렇게 눈을 피해서, 유엔 제재 문을 피해서 이런 거래가 계속 있었다는 걸로 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방식의 밀수나 다른 방식을 통한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무역 제재에 관련해서 구멍이 많다. 별로 북한이 유엔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 어찌하면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다. 그 나름대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그 반증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CNN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역 통로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관심을 가질 때 사실 뒤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역 통로도 존재하고 있었다. CNN도 깜짝 놀란 대목인데, 또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김부식 교수님, 스코틀랜드 위스키, 조니 워커 골드, 블루만 하시는군요. 조니 워커 골드 라벨, 이거는 뭐 한 병에 수백 달러를 호가하는 명품 술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싱가포르 무역회사를 통해서 계속 북한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몰랐을까요? 이 사치품 수입 제한이라는 게 유엔 안보리의 제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핵실험 이후에 사치품들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북한에는 들여보낼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나타난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ICBM 발사 성공했다고 북한이 공개한 화면에 보면 또 김정은이 사랑하는 그 벤츠 S클래스 차량이 딱 나옵니다. 벤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고급 호화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버젓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이 충격적인 사진이라는 걸 보면 평양시내 버젓이 고가의 호화품들, 사치품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북 제재가 말로는 요란한데 구멍이 여기저기 많다. 루폴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멍이 여기저기 많다는 게 정말 입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싱가포르라는 나라면, 싱가포르 나라는 이제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중개무역을 하고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몇 단계만 건너서 유장을 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걸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또 애지중지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원산인데, 원산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원산을 지금 대형 복합 리조트로 만들려고 원산 특구 계획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 원산에 대한 복합적인 계획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싱가포르입니다. 그렇습니까? 싱가포르 수십억 달러 투자 소문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북한의 주요한
자금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우리 뭐 중국과는 이제 볼 일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게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여기저기 빠져나갈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제재가 말로만 제재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북한학과 주임 교수님 출신인 박상철 부총장님. 아니 이거 또 어떻게 잘 찍었어요. 외신 기자들이. 예, 맞아요. 몰래 찍은 거겠죠. 예. 우리 김근식 교수 같은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걸 북한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20억짜리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예. 60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있고 방금 명품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들. 한편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GDP가 우리의 3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뭐 거의 가까운 뭐 $1,000 수준이다. 이랬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야 북한에도 저렇게 사치품이 들어가 있어 대단하네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예. 북한 사회에 어쩌면 굉장히 불안하면서 불평등 구조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북한을 김정은이가 이상하게 꾸려가는 나라로 보지 말고 아니 그 집단으로 보지 말고 이것도 일종의 한 나라다. 예. 나라인데 좋지 않은 나라다. 즉 저런 사람들은 저런 거 차고 다니고 일반 주민들은 $1,000도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북한이나 사회가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뭐 국제적인 제재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저런 모습들이 북한에 굉장히 불안하고 불평등 구조가 싹트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문제가 있겠구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탈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이정호 씨가 이 싱가포르 라인에 대해서 소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90년대부터 싱가포르 라인을 운영했고 사실 지금도 활용 중이다. 싱가포르 회사 중개로 러시아 석유를 러시아 석유를 매년 20만에서 30만 톤 몰래 수입한다. 고위 탈북자죠. 노동당 39호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39호실 출신의 이종호 씨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싱가포르 은밀한 라인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김양과 그 살해를 지켜봤던 박양, 이 두 사람이 범행 후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 나눴던 대화인데 이 대화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건 왜일까요? 어떤 대화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역할극 게임이다. 아니다. 살해 짓이다.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검찰과 이 김양 박양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살해 공모고 살해 짓이다. 이 대화 내용을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김양과 박양은 아니다. 그저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역할극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화일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이 박양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대뜸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이 앞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범행 직후에 김양이 잡아왔다. 상황이 좋았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박양이 살아있었어? CCTV 확인했어? 그러자 김양이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이 여아는 목 졸라서 숨졌습니다. 박양 같은 경우가 손가락 예뻐라고 돌연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양이 응, 손가락이 이뻐 라고 답을 합니다. 대화는 여기까지인데 이 김양은 범행 직후에 초등학생 여아의 손가락을 잘라서 박양에게 맥주집에서 건넨 바 있습니다. 정말로 엽기적인, 다시 그러다 봐도 엽기적인 사건 직후에 김양과 박양은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검찰은 박양이 사건을 방관한 것을 지나서 김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모한 증거다. 이 대화를 이렇게 보고 있고 박양과 김양은 아니다. 철없는 애들끼리의 역할극 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대화 어떻게 보이십니까? 공범 박양의 변호인 신문 중의 내용입니다.
공범 박양의 친구인 제3자 이 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양과 박양은 이거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판사님. 이거 역할극이죠, 애들끼리. 이게 현실 대화 아니니까 살인 공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라고 이 씨, 박양의 친구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대화가 검찰간에 이어지는데 검찰이 이렇게 파고듭니다. 김양은 박양과 통화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눈앞에 사람이 죽었어 라고 사건 직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할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씨가, 박양의 친구 이 씨가 말문이 막힙니다.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점점점. 그러자 검찰이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서로 전화통화를 하며 살인한 것처럼 역할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자 박양의 친구인 이 씨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박양이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면 잡아왔다는 말에 뭘 잡아와? 라고 되물었을 것이 상식이다. 김양이 잡아왔어? 라고 묻자 살아있었어? 라고 박양은 물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역할극에서 쓰는 화법이 아니다. 박양이 김양에 대해 이중인격 같은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멀어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결국 증인으로 나왔던 박양의 친구인 이 씨조차 이 사건은 계획된 사건이다라는 내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성윤 위원님, 이게 이 기사를 보는 저희들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박양이 이걸 역할극으로 이해하면서 그 놀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방조가 되는 거고, 살인. 만약에 이거를 직접 살해하라고 했다면 이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굉장히 양상이에요.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어저께 등장했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박양의 변호인 측이 역할극 커뮤니티에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박양이 한 거 역할극 커뮤니티 맞지? 하면서 데려왔는데 검찰의 이제 신문 과정에서 당황한 거예요. 지금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검찰이 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잡아왔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들어온 그 20세의 그 증인이 뭘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 씨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대뜸 네. 잡아왔지? 잡아왔다. 똑같이 잡아왔지 하니까 이 씨가 뭘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살아있지? 그러니까 네? 무슨 상황을 모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역할극이었다면은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박양 같은 경우 카톡 대화를 보면은 살아있어? 잡아왔지? 그러니까 살아있어? CCTV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느냐는 것도 물어봤고. 손가락이 예쁘냐도 물어봤고. 예, 그 CCTV까지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획살인도 교사를 한 걸로 한다는 그런 거에 좀 방증이 실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카톡 대화인데 사실은 둘이 트위터 대화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트위터는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터 대화 나눈 걸 둘이 삭제했어요. 그래서 트위터 본사에 사실 압수수색을 하거나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복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얘기를 나눈 걸 삭제하면은 증거가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요즘 검찰에서 요청하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원을 몰래 숨겨가지고 공격을 해도 깨끗해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소를 하게 돼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더더욱이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전쟁도 설포해서 그거를 다루는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을 좀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트위터에서 지금 형태 검찰이 미국 법무부에 얘기를 해놨는데 미국 법무부가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요청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정말 진상이 쫙 드러나겠죠. 지금 이거는 그 무게중심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가고 있다. 김혜연 박사님, 사실은 여아가 끔찍하게 죽은 상황, 그리고 이 여아의 어머니의 법정에서의 정말로 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꿋꿋하게 진술했던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 직후에 어떻게 이런 대화를 정상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눌 수 있을까? 그렇죠.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일단은 이 박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증인의 신문 과정을 통해 갖고 살인 방조가 아니라 상인 교사로 더 이게 형량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김양 같은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실제 살해를 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딱 19세예요. 김양 같은 경우보다 이 박양이 살인 교사로
만약에 나이가 올해를 지나갖고선 최종적인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보다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 박양에 대한 죄가 처벌이 훨씬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이럴 수 있나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 김양 살인을 주도했던 김양 같은 경우에 대한 이 최종 공판, 검찰이 이제 구형하게 되는 공판이 8월 9일에 열린다고 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끔찍하고 잔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을 계속 전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면 남녀노소, 예. 나이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 공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재판의 최종 전 과정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